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제자는 이화여대 조윌렴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조윌렴 교수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이제 이학사를 하시고요. 석사, 박사도 역시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경력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장을 하셨고요. 부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한국물리학회 실무이사장, 즉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조윌렴 교수님께서는 기초과학 연구비 위기 속에서 한국물리학회의 미래란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윌렴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이화여대 조윌렴입니다. 제가 한국물리학회 실무이사 맡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입학처장인데 여기 나와서 팀장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과학 연구비, 좀 전에 우리 정옥성 회장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물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리학계의 의견을 모은 것도 아니고요, 물리학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라 혹시라도 이상한 이야기 있거나 좀 그러시면 저한테 블레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는 지금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분노인지 다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초과학 연구비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렇게 한국물리학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고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구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이 정말 실체가 뭔지 좀 저희가 숫자로 좀 보고 싶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결과가 뭔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상 비교를 당하니까 세계 선진 산업국은 어떤 식으로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기초과학들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또 경제 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좀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 연구를 물리학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연구비를 쓰는 방식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연구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금년의 전망들, 이제 이번 주가 국회 통과하거든요. 다음 주에 오늘 통과한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내일 그 기초사 추이가 열리는 거 보니까 오늘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안이 거의 확정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액수 줄었죠.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또 기초 연구는 기존 사업들을 일단 나시로 삭감을 했습니다.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었죠. 그러니까 현 연구를 하는 기관들 또 개인들이 연구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어떤 아젠다에 있던 것들도 실제로 줄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저희 물리는 이런 관심이 많이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인 연구, 집단 연구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든 그룹들이 다 줄거나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 쪽이 또 특히 많이 기본 연구라든지 또 제가 주전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주전연구소도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램프로 바뀐 것도 있고요. 내년에 NRF 나오지만 변화가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NRF의 사업들 중에서 특이한 점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견하고 기본 연구, 지금은 창의 과제지만 이 과제들인데 이거는 뭐 줄거나 변화가 있는 와중에 계속 그 세종 펠로우십이나
금년에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석사과정 지원 연구가 생겼었습니다. 이거 대부분 모르시고 싹 지나갔는데요. 왜냐하면 연구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건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메이크업하는 과제가 생겼고, 내년에는 포스닥 지원가 생깁니다. 포스닥 지원 과제를 독립적으로 주는 거예요. 포스닥이 PI에 대해서 받는 거죠. 포스닥은 독립 연구자가 아닌데 어떻게 연구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부가 삭감한 연구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요 기관들의 이제 연구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제 소위 스트들, 뭐 모든 대학들을 다 조사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과계 특성화 대학들도 인력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제 엄청 주는 거죠.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이걸 아마 지방 거점 공립대라든지 서울의 소규모 대학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두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조치에 대한 이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지난주 국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추가하고 싶어서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기초연구비는 삭감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랑 그 주요 관계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뭔 XX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줄어든 건 가지 개수가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뒤늦게 막 조치를 취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연구비라고 불리는 개인 기초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가지고 삭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당황하고 좀 화나고 막 그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정국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가 지금 이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저희 기초과학계와 또 NRF와 노력을 해서 많은 연구를 끝에 분야별 지원 체계도 완성하고 해서 15,000개 정도 수준의 연구 과제 수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연구자 숫자를 고려하고 집단 연구의 규모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을 허물어 버린 거죠. 허물어서 이제 금년에는 내년 초에는 여기 10,000개 줄고 이제 더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가 적당한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에다가 생쥐를 이렇게 넣어서 키우면요, 얘가 증식을 막 합니다. 근데 박스 크기를 안 키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잡아먹어요. 엄청 끔찍하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과학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또 우수한 우리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챗GPT한테 기초연구비 삭감의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답을 해주는데, 되게 어떻게 답을 하냐면 조심스럽게 답을 해요. 눈치를 보는 듯한 뉘앙스로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람 이름 빼고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까맣게 답을 줘서 제가 결혼계 이유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연구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러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되고 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했고 또 성과 중심으로 한다. 너무나 타당한 말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조정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빨갛게 토를 달았습니다. 빨간색은 제 생각입니다. 조일련 생각인데 보니까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삭감이 있는 분야는 연구비, 특히 기초연구비. 저는 이제 삭감을 하겠기 때문에 저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를 의존해서 저희가 지난 한 50년 가까운 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런 거를 참 삭감하는 게 과연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성과를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R&D 발전의 큰 변화가 뭐냐면 성과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매년 이제 과제 하시는 분들을 엄청 많이 내잖아요, 자료를요. 저는 너무 그 성과 관리하는 게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논문도 특허 이런 것들, 또 실로 기술 이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과연 부족했는지, 또 인력도 많이 양성하고 있고, 그럼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지 좀 저는 의문시 되고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주국가들 간에 생산이 줄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과연 기초연구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일단 이 포럼에 제가 초청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해서 현 상황을 좀 생각해 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또 이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와서 사실 더 중요한 뉴스는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으신 거긴 하지만 그 얘기는 오늘 문학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빼기로 하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물리학상에 먼저 발표됐는데 물리학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 기여가 많다는 건 늘 생각했던 것 같긴 하지만 노벨상을 이렇게 빨리 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에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에 상을 주시는 거에 대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다음 날이었어요. 역시 화학은 이렇게 여기 화학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이 숟가락 넣는데 아주 대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에다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이제 연구할 수 있고 이제 디자인을 어느 더 레벨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이제 화학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자들에 대한 그런 스터디도 AI 도움 받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든 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노벨 위원회도 이런 과학의 기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를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우리 물리나 화학에서 이런 걸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이거를 계기로 막 엄청나게 막 언론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현대 이 과학 문명의 최총화로 할 수 있는 AI도 결국 물리 화학에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는 좀 착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연관이 45년, 50년, 100년 이런 거 할 때 뭐 제가 이거 말한다고 해서 노벨상이 우리 과학의 유일한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과학상의 경우에 많이 수상한 나라들이에요. 저는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전후가 좀 갈리는데요. 큰 갈림이 있어요. 2차 대전 전에는 유럽 중심이고 이유는 미국이고요. 2차 대전 전에는 대부분의 상들이 1인 수상에 많았어요. 잘해야 2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거의 다 3인으로 수상을 많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받고 있죠. 파란색 친 나라들 제가 좀 주의 있게 친 건데요. 근데 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뭐 잘한 이거의 개념과 과연 아니면 또 잘 살고 싶은 나라,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더 잘 살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많이 잘 살게 됐지만 그럼 과학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상관관계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이 가운데 표는 소위 말하는 GDP입니다. GDP 국가의 총 경제 규모를 말하는데 제가 녹색 표시한 나라들은 노벨상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거의 없는 나라들. 잘 살긴 하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한국은 여기 서에 껴있죠. 어딘가에 지금 브라질, 한국, 남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잘 살긴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예외입니다. 저기는 이중 국적이 있어서 잘 살게 되긴 했지만 아직 노벨상은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마지막 표는 다른 표예요. 같은 건데 이건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NI, 1인당 GDP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제가 표시한 나라들은 노벨상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작은 나라들은 작고 부자 나라들,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마카오 이런 나라들입니다. 마카오가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싱가포르, 마카오가 거의 그런 나라들인데 아쉽게도 우리는 꽤 잘 살게 됐어요. 일본보다 잘 삽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일본의 GDP를 넘어섰거든요. 1인의 GDP 넘어섰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 만약 이 표가 주는 의미 암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about to win award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몇 년, 5년 빠르면 5년,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받아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물리학, 화학, 또 생물학 쪽 상을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후보가 누군지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경제 규모가 충분히 따라왔다. 이거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정부 관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풋프린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풋프린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GDP 대비 R&D 투자가 많은다는 건 맞죠. 현실이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R&D 하고 있는데 이 풋프린트는 총량입니다. 우리가 한민족 역사 전체에서 뭐 대한민국 역사만 거의 포함되긴 하겠지만 국가가
R&D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한 적이 있었느냐 총량 그러면 저희는 거의 아마 이 노벨상 수상한 나라들 맨 밑에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천하죠. 유가와 히데키가 처음 노벨 물리학상 받았을 때 일본 그게 벌써 100년 전이에요. 이미 유가와 히데키 전에 아주 유럽의 과학들 아주 깊이 연구한 유가와 선생의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걸 전통에 의해서 받은 거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영어를 다 쓰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이 NRF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다 있는데 저희와 큰 차이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국회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아까 독일 얘기도 하셨는데 독일처럼 국가가 제도적으로 R&D 관련된 거를 보장하죠. 저희처럼 과기부에 가서 매달리고 기재부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오늘 과기부나 뭐 교육부에서 오시지 않으신 거 해가지고 또 이걸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인이죠. 저희가 주인이고 그분들은 심부름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넓혀가면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뭔가 우리가 국가 R&D 예산과 정책을 좀 더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저희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완전 혼자 만들어본 표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표일 수 있는데 전쟁 이후로 우리가 이제 엄청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로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 수학회, 수물학회가 최초 수학회, 화학회 설립 때 물리학 설립 때 전쟁 중에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저는 물리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 수물학회나 화학회도 놀랍다 생각합니다. 이 해방 직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경성제에 대해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만드셨겠죠. 물리학회도 저는 놀라운 게 이분들이 부산의 그 피난통에 학회를 만드셨어요. 전쟁 중에 와중에 정말 저는 선생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배가 삼성만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든 건데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쭉 해와서 저희가 다양한 중요한 계기들이 또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내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코세프가 생기기도 하고 제가 그 석사장교 폐지돼서 박사 전문연구원 제 1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최근에 교원 채용에서 상당수가 국내 박사들이거든요. 쭉 변화되는데 IMF도 겪게 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세계를 1등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분야별 지원 체계로 드디어 정상적인 어떤 기회를 만든 직후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가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삼성도 다시 세계 1등이 되고 저희도 연구비가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물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리는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 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연구비 쓰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연구하는 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나누는 다 개인 기초 연구 중심인데요. 소규모로 하는 이제 개인 연구, 또 우수 개인은 좀 더 크지만 리더 연구는 또 물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이 우리 기초과학자들이 공동 연구에 대하시 많습니다. 그래서 급조할 수 있는 BRL도 있고요.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야 될 SRC도 있고요. 근데 물리는 여기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선생님은 생물 쪽이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독특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로 서바이브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대한 연구시설을 가지고 개인 연구는 이제 과제에 디펜던트합니다. 작은 과제 형태. 그러니까 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서바이브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혼자 연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 연구하지만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연구비 규모는 다양합니다. 저 조언에서 수요들을 감당해 주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저 내용을 잘 모르면 적어도 물리 분야에서는 충분한 연구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물리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론 연구자를 포함해서도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실험 장비일 수도 있고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진 연구자의 연구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걸 잘 알지 못하셔서 연구 지원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이번에 우수 신진 6% 줬거든요. 6%, 뭐 10% 6% 이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집단연구인데요. 이제 이것도 뭐 말이 많을 수 있지만 학문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또는 연구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공론 연구가 엄청 중요하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논문들,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 자매지들은 상당히 많이 이런 공론 연구에 보통 PI가 3명 정도는 인발부 되어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 정책위원장 할 때 분야별 정책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우리 물리 연구자들이 여기다 돈 쓰는 거를 더 원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돈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원하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좀 늘리고 싶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포항에 있는, 아시는 것처럼 가습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잘 만들어서 우수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중형 가속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오창에는 4시대 방산 가속기가 하드 엑스레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광주에는 고출력 레이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투자 규모가 1,000억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가 듭니다. 중형 가속기는 지금 1조 5천억이 들어갔는데 1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기초과 연구비가 NLF 나오는 돈이 1,500억입니다. IBS 포함하면 2,500억이에요. 근데 얘는 조가 들어갑니다. 연구자 숫자 살펴보면 이건 독특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연구 공동체라든 트라이브 같아요. 트라이브는 뭐냐면 원래는 트라이브는 혈연인데요. 여기는 학연이나 연구 분야로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R&D 규모에서 이런 지금 요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물리 분야에서의 대한 연구시설이 제가 알기로만 한 4-5개 더 있습니다. 조급, 다 조입니다. 좀 약간 말을 줄여서 얘기해서 0.5조 하긴 하지만 조입니다. 그게 한 3-4개 더 있어요. 4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R&D에서 감당할 것인가, 이게 물리에서 큰 주제고, 왜 제가 부족이라고 불렀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보면 이게 부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성이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더 깊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과기수석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좀 R&D를 좀 복원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 좀씩 늘리는 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도 늘리지만 기초는 제일 조금 늘립니다. 제일 조금 늘리고요. 다른 걸 많이 늘리는 걸로 회복해 주시는 걸로 이게 돼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다행이지만 저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뀔 거거든요. 정부가 바뀌고 그 공무원 담당자가 바뀌시면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 목표인데요.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인데, 일단 금년에 이제 소법 복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창의 과제도 이제 140개였다가 800개 내지 900개 바뀌니까 좀 나아지겠죠. 900개 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과제 좀 줄이면 되기 때문에 뭐 950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별 지원체계는 블록 펀딩이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블록 펀딩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 펀딩은 분야에게 주는 블록 펀딩이거든요. 그 분야가 그 분야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서 연구비를 잘 분배하라. 보시는 것처럼 연구비 총액이 이렇게 늘어나도 연구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분배가 안 되면 연구자들이 죽어나가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블록 펀딩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G램프나 앞으로 나올 NL 2.0은 대학 기준의 블록 펀딩, 그러니까 대학에 주는 거예요. 50억, 100억을 그 안에서 연구비를 나눠주라는 얘기거든요. 교육부는 좋죠. 교육부는 대학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대학 교육부는 우리 물리학, 화학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근데 블록 펀딩을 그렇게 주게 되면 여전히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연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법이 최초로 입안됐을 때는 기초 과학이 있었는데 과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과협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과학을 기초연구진흥법에 복원시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더 법을 좀 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블록 펀딩을 구조화하는, 그 아까 독일 모델 말씀하신 독일처럼 연구비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별 지원책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카르텔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학도 키우고 연구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